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EU 대표부의 김주영 과학기술혁신정책관이라고 합니다. 카야에서 주관하는 저 호라이즌 유럽 그 발표는 제가 이제 두 번째인데요. 혹시 1차 때 보신 분 계신가요? 한 분? 네. 사실 저희 설명이 지금 이제 간단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고 이전에 호라이즌 유럽을 접하시면서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정상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타이틀만 봐서도 이게 R&D 프로그램인지 뭐 어떤 프로그램인지 전혀 감이 안 오시죠. 이 프로그램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조금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고, 왜냐면 한국 연구자분들은 대부분 주제, 뭐 토픽, 기술 이렇게 과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20분 정도 되고, 그리고 저 이후에 김명순 박사님께서 아마 훨씬 상세하게 워크 프로그램 위주로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릴 텐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도 사실은 좀 짧고요.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제가 설명을 장마다 드리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드리는 설명을 통해서 어디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말이 이런 뜻이구나, 이런 정도의 개념을 좀 익히시고, 제가 아마 발표를 하는 중간에 여러 번 반복하는 내용들은 좀 숙지를 하셨다가 나중에 자료를 찾거나 할 때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3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은 드릴 수가 없고요. 앞에 것도 사실은 좀 시간이 촉박하여 거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 기관을 등록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호라이즌 유럽에 관심이 많으셔서 오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럽하고 혹시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 유럽하고 좀 잘 해보고 싶어서 오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럼 왜 유럽일까? 이 질문을 사실 예전에 드릴 때는 답이 좀 잘 안 나왔는데 요새는 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전에는 미국하고 공동 연구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요새 미국이 이제 R&D 부분에서 좀 많이 주춤하고 있는 상황으로 많은 연구자분들이 유럽을 다시 한번 좋은 파트너로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 인구가 한 5억 정도 되고요. 전 세계 인구의 한 6%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밑에 보시면 글로벌 R&D의 한 17%, 그리고 아주 그 하이 퀄리티 퍼블리케이션 부분에서는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기술 분야에서 선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프로그램은 뭐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원래 이 호라이즌 유럽의 이름은 EU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의 9차에 해당합니다. 원래는 이제 FP 1, 2, 3, 4 이렇게 이름을 붙이다가 지난번 차수부터 8차 때 호라이즌 2020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9차 이름이 호라이즌 유럽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7년 동안 한화로 한 140조, 145조 정도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유럽연합의 R&D 플랫폼 프로그램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표고요. 요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전체 이제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크게 3개의 필러가 있습니다. 필러 1, 2, 3라고 부르고요. 제가 왜 가운데 필러에만 동그라미를 했을까요? 네, 한국이 준회원국이 됐다는 얘기는 이제 들으셨을 테고, 자, 한국이 호라이즌 유럽의 전체 준회원국이 된 것은 아니고 호라이즌 유럽 필라 2의 준회원국이 된 겁니다. 조금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필라 1의 경우에는 이제 필라 1은 엑설런트 사이언스라고 해서 밑에 서브 프로그램이 3개가 있고요. 여기에는 EU의 기초 연구를 좀 진흥하는 목적, 그리고 마리 퀴리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인력 교류를 장려하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고, 필라 3는 그 이노버티브 유럽이라고 해서 유럽에 있는 중소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1, 3에 다 참여는 하실 수 있는데요. 준회원국이 아닌 제3국으로 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2 부분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클러스터가 일단 토픽별로 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이
글로벌 챌린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자 공동 연구가 가능한 여러분이 준회원국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파트입니다. 제가 총 예산이 약간 140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년에 걸쳐서 이제 예산을 사용하게 되고요. 꽤 큰 예산이죠. 그런데 한국에 혹시 1년 R&D, 정부 R&D 예산이 얼마인지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거의 한 25조에서 3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워낙 R&D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 호라이즌 유럽은 EU의 회원 국가들의 R&D 예산을 포함하지 않고 순수하게 유럽연합에서 운영하는 호라이즌 유럽에 들어가는 예산이라고 보면 또 적지도 않습니다. 이 예산의 저 핑크색 부분 약 한 55% 정도가 아까 필라2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유럽연합이니까 한 국가의 사업은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또 당연히 국제협력을 해야 합니다. 인터내셔널 코퍼레이션이 중요하고 저희가 뭐 코로나도 겪었고 여러 가지를 일들을 겪으면서 한 개인이나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난제들이 있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EU에서는 항상 국제협력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호라이즌 유럽에서도 R&D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다자 연구를 해야 할까? 저희가 이제 회원 국가들 그 27개 회원 국가가 있는 걸 아실 텐데 그 이외에도 다양한 국가들이 준회원국의 형태로 그러니까 회원국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협력을 할 수 있는 게 준회원국이 되는 건데 한국이 25년부터 이제 준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원래 그럼 진작부터 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그 호라이즌 2020 그러니까 FP8까지는 한국처럼 유럽에 있지 않은 국가들은 아예 대상이 안 됐습니다. 그 말은 이제 유럽에 걸쳐져 있는 나라들, 유럽의 보더라인에 있는 나라들에게만 어쨌든 기회가 제공이 되었었고요. 그런데 이제 호라이즌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한국을 포함한 6개 국가에 이제 저희가 소위 말하는 초청장을 보냈고요. 지금 현재 캐나다하고 뉴질랜드는 준회원국이 됐고 한국이 올해 이제 아시아 최초로 준회원국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3개 국가는 일본하고 싱가포르 그리고 호주입니다. 지금 현재 일본은 내고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2 국가는 이제 탐색 진행 중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가 아주 오랫동안 내고를 진행을 했고요. 오피셜 니고시에이션만 거의 2, 3년 정도 이제 과기부 주도로 진행을 했었고 이제 협상이 완료가 작년에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연구자분들이 참여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근데 혹시 조금 오해를 하실까봐 설명을 드리면 25년에 나오는 모든 과제에 준회원국으로 참여를 하시는 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릴 텐데 워크 프로그램이라고 소위 말하는 사업 계획이 뭐 24년도 사업 계획인데 과제가 25년도에 나왔다 이런 건 안 되고요. 워크 프로그램 25라는 이름을 달고 25년도 워크 프로그램에 묶여 있는 사업에는 준회원국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아직 제가 수정을 못했는데 이제 저희가 협상을 다 이제 완료를 하고 25년부터 연구자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다고 저희가 대대적으로 다 홍보를 했음에도 사실은 그 어그리먼트의 서명은 지난달 한 달 정도 전에 7월 17일 날 서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에는 서명을 한 다음에 제가 하는 첫 설명이고요. 이제는 안심하고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도 3국으로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호라이즌 2020의 한국 그러니까 연구기관이 한 거의 7, 80개 정도 한국에 있는 기관들이 참여를 하셨고요. 참여 횟수로는 한 120회 정도를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 준회원국이 된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제3국으로 참여를 하셨을 때는 개인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거나 그러니까 참여를 하실 수 있으셨어요?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성공적으로 과제 참여가 확정된 후에 한국 정부의 과기부나 산업부 산하에 있는 연구재단이나 아니면 그 키아트 쪽에서
매칭 펀드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것도 별도의 그 평가를 거쳐서 선정이 되시면 매칭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지금 준해영국이 되면 여기 보면 프로그램에서 다이렉트로 예산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까 여러 번 이제 말씀하셨지만 그 기본적으로 호라이즌 유럽에 참여를 하시려면 컨소시엄을 구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3개 국가, 3개 기관 이상이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야 이게 다자의 의미가 있겠죠. 양자가 아니라 다자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 이 과제를 다 여러 컨소시엄 뭐 3개가 기본이긴 하지만 평균 10개, 15개 기관들이 모여서 한 컨소시엄을 만드시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과제가 선정이 되면 유러피언 커미션에서 예산을 과제로 줄 것이고 그러면 거기 안에서 사실은 이제 예산을 다 분배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제3국은 사실은 제3국이었을 때는 예산을 직접 못 받기 때문에 또다시 한국 정부에다 신청을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른 회원국이나 준회원국처럼 똑같이 돈이 나오면 이거를 이제 같이 예산을 같이 쓰실 수 있다. 바로 하실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컨소시엄 코디네이터가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PI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실 것 같습니다. 과제 책임자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3개 국가, 3개 기관 이상이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본 3개 국가는 하나는 반드시 유럽 회원국가, 27개 회원국가 중에 하나고 나머지 2개 국가는 회원국가이거나 아니면 준회원국가이거나 그래서 한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3개 국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원국이 아니더라도 과제 책임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고요. 세 번째는 아까 필라투의 준회원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콜에 참여를 하실 수 있다. 그 이전에는 사실 뭐 회원국, 준회원국에만 오픈되는 또 별도의 특별한 콜들이 있었는데 준회원국이 되면서 이제 대부분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정부 입장에서 좀 주의 깊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호라이즌 유럽의 그 아까 워크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들 때는 그냥 뭐 정부에서 뿅 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그 클러스터별로 프로그램 커미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회원국가, 준회원국가의 대표들이 참여를 해서 향후의 콜을 이런 형태로 만들자라고 서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이제 준회원국이 되었기 때문에 내후년 콜을 준비할 때 한국이 참여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최종적으로 투표하는 권리는 회원국가들에게 있긴 하지만 그 나머지 과정을 미리 다 보고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좀 매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이제 좀 코스가 하이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으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저도 시간이 한 10분도 안 남은 것 같아서 그 필라2의 6개 클러스터 여기 보고 계시고요. 아마 여기 이제 국토부 산하에 뭐 국토교통 관련된 연구자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마도 여기 보시면 5번째 그 하늘색으로 된 클라이밋 에너지 모빌리티 분야의 과제들이 아마 대부분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과제 설명은 나중에 김영순 박사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주실 텐데요. 보시면 다행히 이제 클러스터 5가 거의 4하고 동등하게 예산이 가장 많이 배분이 되어 있고 그 말은 과제 수가 많거나 아니면 과제당 예산이 높거나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이제 여기 좀 한숨 한번 나왔는데요. 그 아까 지금 그 최우 선임님께서 파트너십 얘기 계속 하셨죠. 아까 DUT, CET 얘기하셨는데 요 표의 3번째 라인에 클러스터 5 제일 밑에 회색 2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요 파트너십이라는 것 역시 필라2 안에 들어있는 콜의 형태인데요. 49개의 파트너십이 있고 이 파트너십 중에는 색깔이 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카이아에서 국토부에서 지원하고 계시는 부분은 그 코펀디드라고 해서 아까 제가 연구자들이 참여하면 자동으로 이 시에서 돈을 받는 기본적인 형태하고는 조금 다르게 내가 원하면 이 콜이 마음에 들면 들어가서 하실 수도 있지만 정부의 별도 예산을 조금 태워서 그래서 이거는 전략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좋겠다. 뭐 회원 국가들하고 다른 여러 국가들하고 좀 더 하면 좋겠다.
대신에 준회원국이 되면 이런 과제를 실제로 운영하고 진행하는 그 피가 없어지는 거지만 어쨌든 여기 있는 하늘색에는 기본적인 제너럴 오프닝 콜 이외에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국토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형태도 있다라는 정도만 오늘 파트너십이라는 단어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호라이즌 유럽이 27년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49개의 파트너십 이외에도 한 10개 정도 그리고 10개 정도의 파트너십이 더 이제 진행이 계획이 돼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션도 형태입니다. 아까 일반적인 필러 2 안에 들어있는 파트너십, 미션 이런 형태인데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물론 참여를 하실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요 단어들이 좀 익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콜이 나왔을 때 이게 어디에 어떤 콜인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내가 이거는 바로 내가 할 수 있구나 아니면 코펀디드라서 기관을 거쳐야 되는구나 아니면 미션인 요런 형태의 내용들이 나오는구나를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단어 위주로 짚어드립니다. 자, 그럼 호라이즌 유럽이 어떻게 잠깐 그 전체 계획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 여러 군데에서 설명을 드릴 때 이게 7년짜리 사업이라는 게 영 마음에 걸렸어요. 왜냐하면 매년 너무 급변하는데 이거를 7년 동안 묶어서 진행을 하는 게 의미가 있나? 내년 되면 또 바뀔 텐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호라이즌 프로그램이 7년인 이유는 맨 왼쪽에 보시면 법적으로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 140조라는 예산을 작년 재작년에 한국에서 일어난 것처럼 R&D 예산이 갑자기 15% 깎이는 일이 있지 않고 이 예산을 보장한다라는 의미로 법적인 테두리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스트래티직 플랜은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7년짜리 프로그램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과제를 만들지가 2번 정도에 끊어져서 나오고요. 세 번째에 있는 그 워크 프로그램 제가 한 5번은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워크 프로그램은 보통 3번이나 4번에 나누어서 나오고요. 워크 프로그램 21, 22, 지금 워크 프로그램 23, 24, 그리고 워크 프로그램 25, 25년도 끊어졌고 26, 27 이렇게 해서 이번 텀에는 총 4번의 워크 프로그램이 나오게 됩니다. Call for Proposal, 콜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공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큰 사업 계획, 그 다음에 공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단어에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이 워크 프로그램이 뭔데 하실 수 있겠는데요. 아까 제가 클러스터 말씀을 드렸죠. 6개의 큰 클러스터가 있고 그 안에 워크 프로그램이 이제 2년, 1년 단위로 나오고요. 이 워크 프로그램 사업계획 보통 정부에서 발표하시는 사업계획에는 이게 왜 필요하고 뭐 때문에 하고 이 안에는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 과제계획서는 어떻게 쓰고 하는 전체 계획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 프로그램에 보면 제가 데스티네이션은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아마 박사님께서 워크 프로그램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데스티네이션이 중분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대분류의 클러스터가 있고 그 밑에 데스티네이션 1, 2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제 콜 번호를 보시면 호라이즌 유럽 HE 그 다음에 워크 프로그램 25 클러스터 CL6 그 밑에 데스티네이션 1 2026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콜이 번호가 붙거든요. 그게 이제 다 이런 뜻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너럴 아넥스가 부록이라기보다는 모든 콜에 다 붙어있는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참여가 가능한지, 내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예산은 받을 수 있는 기관인지, 그리고 컨소시엄을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세 설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 컨소시엄 저희가 이제 과제 그룹이죠. 이 공동 연구 과제 그룹인데요. 여기서 베네피셜이라는 거는 과제에서 예산을 직접 받을 수 있다. 그럼 준회원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베네피셜이가 되시는 겁니다. 그 이전에 상국이었을 때는 어소시에이티드 파트너로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코디네이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제 책임자.
요 밑에 것도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나중에 과제를 보시면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 리서치 앤 이노베이션 액션은 RIA라고 부르고요. 약자로. 아마 TRL 3에서 한 7 정도 되는,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 레디니스 레벨이 한 그 정도 되는 과제는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요. 조금 더 이노베이션 쪽, 뭐 커머셜라이제이션 쪽으로 가면 이노베이션 액션, 그리고 그 이외에 뭐 정책 과제라든지 아니면 서포트 해주는 다양한 형태의 과제들은 그 CSA라고 부릅니다. 이제 과제 계획서 작성하시면 뭐 파이낸셜 부분도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오퍼레이션 부분도 들어갈 텐데요. 여기는 이 참여하는 기관이 충분히 이거를 어포더블한지, 참여할 만한 기관인지, 아니면 잘 운영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제를 제출하시고 평가를 받으실 텐데, 평가는 크게 3가지의 항목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3개이고 각 평가 항목당 5점 정도, 5점이고요. 총점 15점 만점입니다. 과제에 따라서 배점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한 그 크리테리아당 이제 5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꽈락이 있어요. 3점을 못 넘으면,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엑설런스 2점이다 이러면 이제 평가 끝납니다. 그리고 다 3점씩은 받아서 9점이다 이러면 여기도 더 이상 평가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게 총점 꽈락도 있어요. 총점 꽈락은 10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당 무조건 3점 이상이고 총점으로 10점이 넘어야지만 가능한데요. 보통 한 13, 4는 받아야, 15점 만점에 그 정도는 받아야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EU 펀딩 앤 텐더스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마 대부분의 모든 정보를 다 확인하고 다운받고 매뉴얼이라 이런 것들도 다 잘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협약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란트 어그리먼트라고 부르는 총괄 협약을 체결을 하시게 되고, 여기 안에는 뭐 언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 과제 이제 결과물은 무엇을 낼 것이며 누가 얼마를 받을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상세하게 이제 설명해 놓은 그란트 어그리먼트를 유러피언 커미션하고 체결을 하시게 되고요. 그 이제 한국 연구자분들이 참여를 하실 때 이제 좀 저처럼 이렇게 와서 설명을 해드릴 수도 있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실 수 있고요. 이제 저 다음으로 설명해 주실 이제 한국의 국가 연락 그 조정관께서 이제 오셔서 설명해 주실 텐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카이아시긴 하지만 한국연구재단 안에 그 호라이즌 유럽 태스크포스 팀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컨택 포인트를 일단 제가 좀 넣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한국 쪽에 연락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할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바쁘게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목표를 연구하시는 것처럼 100%로 잡지 마시고 좀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뒤에 나오는 이제 박사님께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그 참고해서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